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강좌를 맡은 최상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박정희 정부의 등장과 제1차 경제개발계획 수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1950년대 경제개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강의에서는 한국에서 본격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개발계획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등장 전후의 시기와 집권 초기에 수립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승만 정부 말기에 수립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박정희 정부의 등장 의의를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으로 작성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개발 전략을 소개하고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그것과 비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박정희 정부의 등장 의의와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개발 전략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50년대에 수립된 5개년 계획은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상정했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때 수립된 5개년 계획은 원조를 이용하여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공통의 전제를 갖고 수립되었습니다. 1958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단연 계획이라는 점과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그 직전에 수립된 5개년 계획과 동일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종합계획의 형식을 갖춰 수립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계획이란 총량계획, 부문계획과 사업계획이 각각 수립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총량계획과 부문계획, 부문계획과 사업계획이 계량적으로 일관성을 갖도록 상호 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들 세 개의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3개년 계획은 종합계획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조를 전제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계획에서도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조를 전제하고 자립경제 기반을 조성하려고 했던 앞선 두 계획과 달리 원조를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자립경제 기반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1950년대 후반에 한국 정부가 왜 수립하려고 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첫째, 1950년대 중반 이후 이승만 정부가 고려했던 경제 부흥이 완료되었습니다. 경제 부흥이란 전쟁 이전의 수준, 다시 말하면 전쟁 이전의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1949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1956년 말에 주택 부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부흥이 완료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부흥을 넘어 더 높은 것을 추구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계획의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이전 계획의 명칭과는 달랐습니다. 앞선 계획의 명칭은 전부 재건 혹은 부흥이라는 용어로 불렸습니다. 가령 내산협회가 작성한 경제계획의 명칭은 한국경제재건개혁이었고 한국 정부가 수립한 경제계획의 명칭은 한국경제부흥계획서였습니다. 재건이나 부흥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1956년 말에 이 수준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경제재건이나 부흥이 아닌 경제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이란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현재 수준보다 나은 경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원조 정책이 변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원조 정책은 미국의 재정 적자에 더해 냉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에 수정되어 갔습니다. 냉전을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했던 미국은 점차 냉전을 후진국 내에서 경제적 위협으로, 다시 말하면 경제적 후진성에서 발생하는 내부 위협으로 인식해서 후진국에서의 경제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미국은 전제민을 구호하고 한국 경제의 재건을 통해 사회 안정과 경제 안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무상의 소비재 중심의 원조를 줄이고 점차 유상의 개발 차관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무상의 자본재 중심의 원조를 통해 자립경제 기반을 조성하려고 했던 한국 정부는 미국의 원조 정책이 변함에 따라 개발 구상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대내외 환경 변화가 1950년대 후반에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제계획의 작성 지침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서 수립한 부문계획과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기획기구가 필요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한국은 정무 수립 당시부터 기획처라는 기획기구를 설치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처는 1955년 2월에 부흥부로 변경되었는데 부흥부는 원조를 도입, 관리하는 등의 기능을 관장하고 있어서 장기의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조직 구조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별도의 기획기구 설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획기구로서 산업개발위원회 설치를 주도했던 사람은 당시 부흥부 장관이었던 송인상과 부흥부였습니다. 산업개발위원회 규정은 1958년 초에 부흥부에서 제정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통과되었고 이에 산업개발위원회 규정은 대통령령 제1349호로서 1958년 3월 1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 제1조에 따르면 산업개발위원회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자본적 재자원의 조사와 평가, 우리나라의 제방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 구조의 확립, 우리나라의 재자원의 효용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업개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농림수산, 광공업, 상업, 상역, 공기업, 재정금융 등과 같이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할 고문, 위원, 보좌위원 선임이 완료된 1958년 5월부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산업개발위원회의 특징은 고문, 위원, 보좌위원회 대부분이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제계획이 지향하는 목표와 국민 경제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 과제 등을 제시하는 작성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성 지침은 두 단계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우선 작성 지침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1958년 8월까지 초안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완성된 초안은 고문들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에서 심의를 거쳤고 그때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작업을 거친 이후 최종 완성된 것은 1958년 10월 초였습니다.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경제계획은 산업개발위원회 중심으로 수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개발 3개년 계획 시안이 완성된 것은 1959년 3월이었는데 산업개발위원회 위원들은 이 시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게다가 1959년 4월에 분과위원회별로 이 시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때에도 정부 측에서는 부흥부 장관, 차관, 경제계획관, 기획국장 등 분부 관료 일부가 참석하였을 뿐 정부의 다른 부처 관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안에 대한 검토회의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경제계획 수립 작업에 돌입했을 때에도 정부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산업개발위원회가 주도하여 1959년 12월에 최종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안은 부흥부 장관 명의로 1960년 1월에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진은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기본 목표와 중점 과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1960년에서 1962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한 3개년 계획은 7개년 계획의 전반부 3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것으로 자립경제체제의 확립이라는 장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로서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수립된 거의 모든 경제계획에서는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3개년 계획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자립경제란 다름 아닌 원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경제 혹은 타국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경제를 의미하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달성하려고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개년 계획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생산력의 극대화를 통해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계획에서 말하는 생산력의 극대화란 전 산업 부문에서 생산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득과 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농업 부분에서의 생산 증가는 물론 공급 부족을 보이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서의 생산 증가도 포함되고 이들 산업의 생산을 뒷받침해주는 연료, 전력, 교통, 통신 등과 같은 사회 간접자본 부문에서의 생산 증가를 의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생산력을 극대화하면 두 개의 중점 과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산업 부분에서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고 아울러 국민 생활 수준도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국제 수지의 개선을 통해 자립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립경제란 원조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제체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수지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개년 계획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국제 수지를 개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는 앞서 설명한 전 산업 부문에서 생산을 증가시켜 해외 수입을 대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을 증가시켜 국제 수지를 개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3개년 계획의 기준 연도인 1958년의 수출액은 1,700만 달러였는데 3개년 계획은 계획 기간 동안에 수출을 빠르게 증가시키고자 계획하였습니다. 1차 연도인 1900년의 수출 목표액은 1,800만 달러였고 최종 연도인 1962년에 그것은 6,400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1958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62년까지의 연평균 수출 성장률은 39%를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개년 계획은 공산품 수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3개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품으로 고려한 것은 쌀, 중석 등을 포함하는 제1차 산업제품이었습니다. 이들 제1차 산업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획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88%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자립경제의 기반 조성이라는 기본 목표를 전 산업 부문에서의 생산력 극대화와 제1차 산업제품의 수출 증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을 개발 전략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균형 성장론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우선 3개년 계획에서는 농업 부분의 성장을 매우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농업 생산 증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잉여 농산물 수입을 감소시킨과 동시에 쌀을 수출함으로써 국제 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둘째, 농가 소득을 향상시켜 공산품에 대한 국내 시장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소비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제개발 3개년 계획에서는 시멘트, 비료, 철강과 같은 기간 산업의 건설 및 육성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것보다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자유로운 소비재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계획하였습니다. 대신 기간 산업의 전면적인 육성은 국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그 수요가 확대되는 것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육성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3개년 계획은 1959년 12월에 시안이 완성되었고 1960년 1월에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개년 계획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이 완료된 시기는 1960년 3월 31일이었고 그것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1960년 4월 중순이었습니다. 3개년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에 제1공화국을 무너뜨린 4.19 혁명이 발생하여 이 계획의 집행 여부를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관심 부족,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조 결여, 개발 정책이나 전략에 대한 논의 부재 등은 이 계획의 집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